운명의 실타래는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꼬여버린다. 한때는 찬란하게 빛나던 미래를 꿈꾸던 젊음이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한다. 이것은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꽃에 관한 이야기이며 거대한 거짓과 음모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건 한 여성의 기록이다.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계약 결혼, 그 차가운 서막 뒤에 숨겨진 뜨거운 진실은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까이 있듯 그녀의 가장 어두운 밤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눈부신 아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소녀가 세상을 얻게 되는 그 장대한 서사의 첫 페이지가 지금 막 넘어가고 있다. 차가운 샴페인 잔을 든 손가락 끝이 시릴 정도로 아려왔지만 이 서연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인공의 빛은 눈이 부셨고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은 귀를 간지럽혔으며 값비싼 향수와 음식 냄새가 공간을 가득 메웠지만 그녀의 오감은 마치 두꺼운 유리벽에 갇힌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 재계 상위 1%만이 모인다는 자선 파티의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차디찬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서연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이 있었다. 유망한 중견 IT 기업 유림테크의 외동딸 명문대에서 금융공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 졸업과 동시에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 그의 곁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자신이 가진 분석력과 통찰력으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자 예정된 미래였다. 그녀의 논문은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펀드 매니저들조차 감탄할 정도로 날카로웠고 복잡한 금융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누구도 보지 못하는 미세한 균열과 기회를 포착해내는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한순간의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유림테크 이충진 사장님 따님.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 중년 남자의 목소리에 서연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아버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그의 말투에는 과거에 대한 존중이 아닌 몰락한 자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대형 투자사의 임원이었고 과거 유림테크의 투자를 고려한다며 아버지의 기술력을 빼내가려 했던 자들 중 하나였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이런... 제가 실례를 했군요. SY캐피탈의 박상무라고 합니다. 이 사장님과는 몇 번 뵈었죠. 회사 사정은 안타깝게 됐습니다. 참 좋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였는데 말이죠. 안타깝다는 말과 달리 그의 눈은 즐거움으로 번들거렸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차갑게 대꾸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 않다는 명백한 거절의 의사였지만 박상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대자 한이 빚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군요.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소문도 있고 이 아가씨가 그 빚을 다 갚으려면 꽤나 고생 좀 해야겠어요. 오늘 이 파티에는 혹시 좋은 스폰서라도 구하러 온 겁니까? 순간 서연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상무님, 상장 폐지를 앞둔 SY캐피탈이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난 분기 보고서에 기재된 부실 채권 비율 회계법인을 속여 절반으로 축소 보고하셨더군요. 제가 그 원본 데이터를 입수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해드릴까요? 박상무의 얼굴에서 기름진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이 당황과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서연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가 언급한 내용은 회사 내부의 극소수만이 아는 극비 정보였다. 당신, 그걸 어떻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죠. 남의 불행을 구경하며 즐거워할 시간에
본인의 앞날이나 걱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서연은 싸늘한 한마디를 남기고 그를 스쳐 지나갔다. 등 뒤로 느껴지는 충격에 빠진 시선이 통쾌했지만 그 통쾌함은 곧바로 씁쓸함으로 변했다. 그렇다.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누구보다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재능은 지금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무너진 회사를 되살릴 수도 산더미 같은 빚을 갚을 수도 없었다. 그것은 현실의 벽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종이칼에 불과했다. 유림테크의 몰락은 단순한 경영 악화 때문이 아니었다. 국내 최고의 대기업 TK그룹의 교묘한 기술 탈취와 하청업체 쥐어짜기가 결정타였다. 아버지는 TK그룹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믿고 무리하게 설비 투자를 늘렸지만 프로젝트 막바지에 TK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미리 빼돌린 핵심 기술로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아버지는 배신감과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회사는 공중분해되었으며 집과 모든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갔다. 남은 것은 지옥 같은 빚더미뿐이었다. 서연은 파티장을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테라스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그녀의 절망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아버지를 지켜야 했다.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등 뒤에서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서연 양이지.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백발의 노부인이 서 있었다. 날카로우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범접할 수 없는 위엄. 그녀는 바로 TK그룹의 안주인이자 실질적인 지배자로 알려진 강여사 강설이 회장이었다.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의 수장이었다. 서연의 온몸이 분노와 경계심으로 굳어졌다. 무세운 볼일이시죠. 강 회장은 서연의 적개심 가득한 눈빛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 오히려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가 자네에 대해 좀 알아봤네. 재능이 아주 아까운 아이더군. 썩히기에는 말이야. 무세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림테크 이충진 사장의 빚내가 전부 해결해주지. 서연의 눈이 커졌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특히 이 노예한 여우 같은 여자에게는 더욱더. 강 회장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 대신 내 손자와 결혼해야겠다. 네, 내 유일한 피부티 강지욱이. 자네도 이름은 들어봤을 테지. 강지욱, TK그룹의 황태자. 3년 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던 길에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이 마비된 비운의 상속자. 언론에서는 그의 소식을 간간히 다루었지만 그가 어떤 상태로 지내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다. 서려연은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살아있는 시체 옆에 묻어버리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어째서 저입니까?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네의 명석한 두뇌,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지금 자네가 처한 절박함까지도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필요해. 강 회장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서연은 그 눈에서 단순한 손자, 며느리를 구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다. 거대하고 음흉한 계획의 일부가 되라는 제안이었다. 선택은 자네 몫이야. 이대로 가족과 함께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되돌려 받을 것인가? 강 회장은 명함 한 장을 내밀고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붙잡았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마치 그녀의 남은 인생 전부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결국 서연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며칠 후
그녀는 병원에서 위태롭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연락했고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유림테크의 모든 빚은 하룻밤 사이에 청산되었고 아버지의 병실은 병원 최고의 VIP실로 옮겨졌다. 그 대가로 이서연이라는 이름 앞에는 TK그룹의 며느리라는 화려하지만 공허한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결혼식은 세계의 결혼식이라 불릴 만큼 성대하게 열렸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지만 그 어디에도 신랑 신부의 행복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은 값비싼 웨딩드레스에 갇힌 마네킹처럼 무표정했고 휠체어에 앉은 신랑 강지욱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밀랍 인형처럼 미동도 없었다. 그의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해 있었고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객들은 비운의 상속자와 그의 젊고 아름다운 신부를 보며 안타까움과 동정,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호기심과 비웃음을 주고받았다. 기나긴 예식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아닌 축복을 뒤로 한 채 서연은 마침내 지욱과 함께 신혼집으로 향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화려하고 거대했지만 서연에게는 금으로 만든 감옥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가사도우미들이 지욱을 침실로 옮기고 그의 옷을 갈아입힌 후 조용히 물러갔다. 10분 뒤에는 수면을 돕는 약을 투여하기 위해 간병인이 올 예정이었다. 그 10분의 시간 동안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샤워가운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멀찍이 떨어진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매일 밤 그녀는 이 방에서 저 남자와 함께 잠들어야 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남자, 자신의 남편이라는 이름의 낯선 남자와 함께 인생이 송두리째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다시금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처량하고 가여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딸깍. 아주 미세한 금속성 소음이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흐느낌을 멈춘 서연은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휠체어였다. 누군가 브레이크를 푸는 소리. 하지만 이 방에는 자신과 침대에 누워있는 강지욱 단둘뿐이었다.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하는 생각에 눈을 크게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침대에 인형처럼 누워있던 강지욱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부자연스러움도 없었다.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굳어버린 서연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두 발로 똑바로 섰다. 3년 동안 전신마비로 침대와 휠체어에만 묶여 있었다는 남자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서연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눈앞의 상황을 뇌가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지욱은 빳뻣해진 목을 풀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두어 번 돌리더니 서연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결혼식 내내 보았던 무기력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소파 앞에 멈춰 서서 충격과 공포에 빠져 굳어버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의 입이 열렸다. 낮고 차분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린 목소리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연 씨.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 한마디는 서연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미래의 회장님, 서연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혹은 이미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위태롭게 쌓아 올렸던 마지막 이성의 탑이 붕괴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강지욱이었다.
결혼식 내내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살아있는 송장과도 같았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을 꿰뚫듯 바라보는 저 날카로운 시선은, 낮고 차분하게 울리는 저 목소리는 결코 그녀가 알던 강지욱의 것이 아니었다. 공포와 혼란이 뒤엉켜 목구멍을 틀어막았다.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거나 혹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라며 현실을 부정해야 했지만 그녀의 몸은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앞의 남자를, 이 기괴한 상황을 이해하려 애쓸 뿐이었다. 누구세요?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강지욱은 대답 대신 소파 옆 작은 테이블로 다가가 물병을 들어 잔에 따랐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는 물 한 잔을 서연에게 내밀었다. 그녀가 미동도 없이 자신을 쳐다보기만 하자 그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여유로운 자세는 마치 이 저택의 진짜 주인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자의 위엄을 보여주는 듯 했다. 놀란 것 같으니 일단 진정부터 하지. 겁먹을 필요는 없어, 이서연 씨. 당신을 해칠 생각은 없으니까. 그의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서연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녀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경계심을 날카롭게 세웠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당신은 걸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전신마비라고 그랬지. 3년 동안은. 지욱이 담담하게 시인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으니까. 내 할머니 강설이 회장님을 포함해서 말이야. 할머님까지 속였다는 말인가요? 아니, 할머니는 내 가장 중요한 아군이다. 세상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속여야만 했지. 완벽한 연극을 위해서. 연극. 그 한 단어가 서연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쳤다.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렸던 그 화려한 무대. 비운의 상속자를 향한 수많은 동정의 시선,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희생적인 신부.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의 일부였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자신은 이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것인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지욱은 잠시 창밖의 어두운 한강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깊고 차가운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3년 전의 사고,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명백한 살인 미수였지. 브레이크 파이어를 위장한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범죄. 서연은 숨을 삼켰다. 언론에서는 빗길 과속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도했었다. 경찰은 TK그룹의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개들일 뿐. 그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혹은 나를 죽이려 했던 그놈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사고 직후 나는 간신히 목숨만 건졌어. 하지만 의식이 돌아왔을 때 깨달았지. 적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걸.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놈에게는 눈의 가시라는 걸. 그는 다시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지내기로 결심했다.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행세를 하며 적이 방심하기를 기다린 거야. 그놈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누군데요? 최민준 전무. 최민준. 그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TK그룹의 2인자이자 가장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 온화한 미소와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언론의 찬사를 받는 인물.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 유림테크를 파멸로 이끈 장본인. 조의 전무는 아버지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었어.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지. 그는 TK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야심가다. 지난 3년간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착실하게 자기 세력을 키우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핵심 기술을 해외로 팔아넘기며 자기 배를 채웠어. 이대로 가다간 TK그룹은 머지않아 껍데기만 남게 될 거다. 지욱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어려 있었다.
서연은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강 회장이 그녀에게 명석한 두뇌와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했던 말의 의미. 이 결혼이 단순한 상속자의 반려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직감.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군요. 이 연극을 완성시킬 배우로, 배우가 아니라 파트너가 필요하다. 지욱이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서연 씨, 내가 왜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당신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지 않나. 제가 만만해서겠죠. 빚더미에 앉은 거절할 수 없는 처지의 노인. 그건 부차적인 이유일 뿐. 지욱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 대해 오랫동안 조사했어. 당신의 졸업 논문, 기업 비리 추적을 위한 법의학적 회계 분석 기법 연구. 아주 인상 깊게 읽었지. 그리고 유림테크. 최민준이 당신 아버지의 회사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과정도 전부 알고 있다. 순간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의 원수,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최민준은 유림테크의 독자적인 보안 기술이 필요했어.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미끼를 던져 당신 아버지가 무리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했지. 그리고 프로젝트 막바지에 기술만 빼돌리고 계약을 파기한 거야. 유림테크의 파산은 최민준이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어. 지욱이 내민 것은 하나의 진실이었고 하나의 제안이었으며 하나의 복수를 향한 초대장이었다. 이서연 씨, 나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위치에서 TK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가 최민준의 비리 장부를 찾아낼 날카로운 칼이. 그리고 당신에게는 복수할 기회가 필요하겠지. 당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자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줄 기회 말이야. 우리의 목표는 같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전신 마비 환자를 연기하던 남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3세가 빚쟁이의 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나와 손을 잡지 않게 했나 이서연 씨. 이건 더 이상 희생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다. 당신과 내가 함께 싸워야 할 전쟁. 승리한다면 당신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하지. 그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분노와 복수심을 읽었다. 이 남자는 진심이었다. 오랜 침묵 끝에 서연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것은 항복이 아닌 선전포고였다. 일주일 후 이서연은 TK그룹 본사 로비에 서 있었다. 값비싼 웨딩드레스 대신 몸에 꼭 맞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화려한 보석 대신 목에는 소박한 목걸이 하나만 걸려 있었다. 그녀의 신분은 더 이상 TK그룹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오늘부터 그녀는 재무전략 3팀에 배속된 신입 인턴 이서연이었다. 재무전략 3팀. 회사 내에서는 유배지 혹은 시베리아로 불리는 곳이었다. 실적이 부진하거나 윗사람에게 밉보인 직원들이 좌천되어 오는 한직 중의 한직. 중요한 프로젝트는커녕 매일같이 단순 데이터 입력과 서류 정리만 반복하는 곳. 바로 그곳이 지욱이 고른 최적의 잠입 장소였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기에 가장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 팀장이 그녀를 흑이 쳐다보며 이력서를 건성으로 넘겼다. 뚱뚱한 몸집에 기름진 얼굴을 한 그는 최민준 전무의 대표적인 라인 중 하나라고 했다. 이소연 씨, 뭐 스펙은 나쁘지 않네. 근데 우리 팀이 뭐 하는 데인지는 알고 지원한 건가? 여긴 편한 데가 아닌데.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쭈. 팀장은 혀를 차며 그녀를 구석에 있는 빈자리로 턱짓했다. 저기 가서 앉아. 박 대리가 일 가르쳐 줄 거야. 박 대리라는 사람은 그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은 무관심하거나 혹은 노골적인 경계심을 담고 있었다. 낙하산인가? 얼마나 버티다 나가려나 하는 수군거림이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지난 5년간의 지출 결의서 원본을 시스템에 재입력하는 누가 봐도 의미 없고 소모적인 작업이었다. 신입 인턴을 향한 고전적인 텃세이자 길들이기였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첫날부터 절망감에 휩싸였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의 무시와 경멸,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가볍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지루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미련한 인턴으로 보이겠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숫자들 속에, 이 지루한 서류 더미 속에 최민준을 무너뜨릴 실마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모든 거대한 비례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숫자 하나에서 시작되기 마련이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재무전략 3팀에서의 하루는 끝없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아침 9시 정각의 출근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시간은 끈적한 늪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팀원들은 하나같이 영혼 없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고 사무실에 떠도는 것은 나른한 키보드 소리와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팀장의 신경질적인 고함뿐이었다. 이곳은 거대한 TK그룹이라는 제국에서 완벽하게 잊힌 섬이었다. 이서연은 그 섬의 가장 외딴 곳에 자리 잡은 무인도였다. 그녀는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냈다. 팀장이 던져주는 산더미 같은 영수증을 정리하고 동료들이 귀찮아하는 자잘한 보고서에 오탈자를 수정했으며 누군가의 책상 위 커피가 비워지면 말없이 채워 넣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사무실의 공기처럼 투명해서 누구도 그녀를 특별히 주목하거나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순하고 말 잘 듣는 배경의 일부 같은 신입 인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무표정한 가면 아래에서 서연의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기계적으로 5년 전의 출장비 정산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동안 그녀의 눈과 뇌는 숫자의 흐름 속에 숨겨진 미세한 패턴과 변칙성을 탐색하고 있었다. 수천 수만 개의 숫자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였고 권력의 이동을 암시하는 등고선이었으며 부패의 흔적을 담고 있는 지문이었다. 그녀는 머릿속에 TK그룹의 거대한 재무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의 진짜 일이 시작되었다. 텅 빈 펜트하우스는 그녀만의 작전 본부가 되었다. 강지욱은 주치의와 간병인의 24시간 감시를 받는 환자로서 철저하게 본가에 머물렀다. 두 사람의 소통은 군사용 등급으로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오늘까지 입력된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했어. 노트북 화면 속 지욱의 얼굴은 낮 동안의 공허한 환자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피곤한 기색 없이 낮에 수집한 정보를 보고했다. 재무 3팀의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건 제국의 변방일 뿐 심장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알아. 하지만 서두르다간 덫에 걸릴 뿐이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당신의 임무는 그곳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면서 우리가 파고들 아주 작은 균열 하나를 찾아내는 거야.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그의 말은 옳았다. 섣부른 움직임은 최민준이라는 거대한 뱀을 깨울 뿐이었다. 서연은 조바심을 억누르고 다시 숫자들의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녀가 담당하던 서류 더미의 거의 마지막 부분. 3년 전 마케팅팀의 행사비 지출 결의서 뭉치에서였다. 아주 사소한 그러나 반복적인 패턴. 블루웨이브 컨설팅이라는 낯선 이름의 업체에 매월 거의 비슷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었다. 금액은
건당 500만 원 미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팀장 정결로 처리가 가능한 굳이 상부에 이중 결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애매한 액수였다. 전형적인 분산 송금 수법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부서의 지출 내역과 블루웨이브 컨설팅의 이름을 교차 검색했다. 이상하게도 이 업체와의 거래는 오직 마케팅팀, 그 중에서도 최민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부장이 담당하는 행사에서만 발생하고 있었다. 직감은 거의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연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내 자료실로 향했다. 동료들이 구내식당에서 오늘의 메뉴를 니와이에 불평하는 동안 그녀는 먼지 쌓인 서고에서 과거 프로젝트 기록들을 뒤졌다. 그녀가 팀장에게는 새로운 프로젝트 참고 자료를 찾는다고 둘러댔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다. 블루웨이브 컨설팅의 사업자 등록증 계약서, 사본 등을 찾아낸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주소지는 우편함만 덩그러니 놓인 공유 오피스였고 대표이사의 이름은 검색조차 되지 않는 유령이었다. 완벽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최민준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창구. 마침내 균열을 찾아낸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페이퍼 컴퍼니와 최민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팀의 내부 예산안과 자금 집행 보고서 원본이 필요했다. 인턴 사원에게는 절대 열람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기밀 문서였다. 그날 밤 서연은 지욱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내가 미끼를 던질 거예요. 작은 소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팀장에게 달려갔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입력하다가 엄청난 오류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력한 재무 3팀의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록된 마케팅팀의 분기별, 예산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물론 그 오류는 어젯밤 그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아주 미세한 숫자의 불일치였다. 자신의 공을 세우는데 혈안이 된 팀장은 서연의 보고를 가로채 마치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상부에 보고했다. 사소한 숫자 오류는 부서 간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며 작은 소동으로 번졌다. 결국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재무팀은 오류를 최초로 발견한 이서연 인턴에게 마케팅팀 예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임시 권한을 부여했다. 데이터 대조 작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비정상적인 하위 직급의 서버 접근은 즉시 해당 부서의 보안 관리자에게 경고 알림을 보낸다는 것을. 마케팅팀의 보안 관리자는 바로 김 부장이었고 그는 이 사실을 즉시 최민준에게 보고했다. TK그룹 회장실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진 전무실에서 최민준은 김 부장의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재무 3팀, 인턴 그 시체들만 모아놓은 부서에서 웬 호들갑이지. 아마 의욕이 넘치는 신입인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오류를 침소봉대한 듯 합니다. 그래도 찜찜하군. 애송이 하나 때문에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는 건 원치 않아. 김 부장, 그 인턴이 누군지 알아보고 뭘 하는지 주시해. 필요하다면 조용히 처리해. 최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섬뜩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날아든 귀찮은 하루살이 정도로 여길 뿐이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임시 접근 권한을 얻은 서연은 단 몇 시간 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아냈다. 그녀는 블루웨이브 컨설팅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이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결국 김 부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운영 자금으로 세탁되는 흐름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최민준의 숨겨진 별장 구매 비용으로 사용된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증거 자료를 암호화하여 USB에 옮겨 담고 있었다. 마지막 파일의 전송이 완료되는 순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 부장이었다. 그의 뒤에는 험악한 인상의 보안팀원 2명이 서 있었다. 이서연 인턴, 이렇게 늦게까지 혼자 남아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오며 그녀의 컴퓨터 모니터를 보았다. 서연은 이미 모든 창을 닫고 바탕화면으로 전환한 후였다. 마무리할 작업이 좀 남아서 작업. 내가 보기엔 회사 기밀 자료를 빼돌리는 것 같은데. 김 부장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산업 스파이 짓이라도 하는 건가? 당장 1위 내. 내 컴퓨터랑 가지고 있는 저장 장치 전부. 보안팀원들이 그녀의 양옆을 막아서며 압박해왔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당황한 신입 인턴의 표정만이 떠올라 있었다. 그녀의 주머니 안에는 최민준의 숨통을 끊어놓을 칼 증거가 담긴 USB가 들어있었다. 저들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다. 부장님 무슨 오해를. 저는 그냥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사무실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이 늦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에 김 부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마지못해 수화기를 들었다. 뭐라고 전체 시스템 오류. 지금 당장 대피하라고. 전화는 1층 중앙보안실에서 걸려온 것이었다. 2층 전체의 네트워크에서 원인 불명의 오류가 감지되어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 전원 차단 및 인원 대피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이었다. 거역할 수 없는 지시였다. 김 부장은 분한 듯 욕설을 내뱉으며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렸다. 보안팀원들이 서연을 데리고 나가려 할 때 서연은 마치 발에 걸린 듯 비틀거리며 책상 옆 문서 3당이 쪽으로 넘어졌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작은 USB 하나가 실수로 빠져나가 3당이 투입구로 정확히 빨려 들어갔다. 윙! 날카로운 파쇄, 음과 함께 USB가 가루가 되는 것을 본 김 부장과 보안팀원들의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이 스쳤다. 증거가 사라졌다고 확신한 것이다. 운 좋은 줄 알아 인턴. 김 부장은 찝찝한 표정으로 한마디 쏘아붙이고는 사무실을 나갔다. 아무도 없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서연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 안에는 진짜 증거가 담긴 똑같이 생긴 또 다른 USB가 안전하게 들어있었다. 3당이에 갈려 나간 것은 그녀가 아침에 편의점에서 산 미끼용 빈 USB였다. 그리고 방금 전의 시스템 오류와 대피 명령은 사무실 CCTV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지욱이 원격으로 만들어낸 비상 상황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짜릿한 승리감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화면 가득 최민준의 비리를 증명하는 숫자와 거래 내역이 펼쳐졌다. 첫 번째 필을 손에 묻힌 것이다. 그때 암호화된 메신저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욱이었다. 잘했어 파트너. 잠자는 개의 쿼터를 건드렸군. 지금부터는 사냥이 더 위험해질 거야. 서연은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을 응시했다. 그 차가운 빛이 그녀의 결심에 찬 눈동자에 반사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든 냉혹한 사냥꾼이었다. 김 부장의 함정에서 벗어난 후 재무전략 3팀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서연을 향한 미묘한 무시와 경계는 이제 노골적인 적대감과 괴롭힘으로 변했다. 김 부장은 그날 밤의 일이 이서연이라는 인턴의 소행임을 확신했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정식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에게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업무를 떠넘겼다. 다른 팀원들이 일주일 내내 처리할 분량의 서류를 그녀의 책상 위에 던져주며 내일 아침까지 끝내라고 윽박질렀다.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있지도 않은 오류를 찾아내
여러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었고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심할서 작성을 강요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이서연이 제발로 회사를 그만두게 만드는 것. 팀원들은 권력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들은 김 부장의 괴롭힘을 방관하거나 은근히 동조하며 서연을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그녀는 유령처럼 취급받았다. 점심시간에도 휴게실에서도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눈을 맞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이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밤을 새워가며 산더미 같은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해냈고 모욕적인 질책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김 부장을 더욱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꺾으려 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정체 모를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화면 너머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본 지욱의 미간이 좁아졌다. 김 부장이 도를 넘는 것 같군. 괜찮아요. 이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가진 증거는 김 부장을 올가맬 수는 있어도 최민준이라는 몸통까지는 닿지 않아요. 꼬리 자르기 당할 게 뻔해요. 맞아. 우리에겐 내부 조력자가 필요해. 최민준의 방패를 뚫고 들어갈 창을 손에 넣어야지. 지욱은 화면에 몇 개의 파일을 띄웠다. 최민준에게 숙청당했거나 경력에 치명타를 입은 인물들의 명단이었다. 그들의 눈은 한 사람의 이름에서 멈췄다. 박성재, 기획조정팀 부장, 박성재 부장. 한때 TK그룹의 가장 뛰어난 전략가로 불렸던 남자였다.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여러 건의 대형 M&A를 성공시키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2년 전 최민준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동남아 리조트 인수건에 유일하게 반기를 들었다가 그의 눈밖에 나게 되었다. 박 부장은 해당 인수가 막대한 비자금 조성을 위한 미끼일 뿐이며 사업성 평가가 심각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묵살되었고 결국 리조트 인수는 강행되었다. 결과는 박 부장의 예측대로였다. 해당 사업은 막대한 손실만 남긴 채 그룹의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하지만 책임은 모두 반대 의견을 냈던 박 부장에게 돌아갔다. 최민준은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이사회 로비를 통해 박 부장을 변화에 저항하는 무능한 관리자로 낙인 찍었다. 그는 결국 모든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명예퇴직만을 기다리는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박성재 부장. 그는 최민준을 증오할 명분이 충분해.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능력도 있지. 지욱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의욕을 잃었을 거예요. 지금 와서 위험을 감수하려 할까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야, 이서연 씨. 지욱의 눈이 빛났다. 잠자는 사자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야지. 서연은 박성재 부장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과거 프로젝트 보고서, 인터뷰 기사, 심지어 그가 대학 시절 썼던 논문까지. 그를 알면 알수록 그녀는 그의 꺾여버린 재능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서연은 박 부장이 퇴근 후 회사 근처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잠복한 끝에 마침내 그와 우연히 마주칠 기회를 만들었다. 부장님 아니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연은 최대한 순진하고 의욕 넘치는 신입사원의 얼굴로 그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박 부장은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그녀를 귀찮다는 듯 쳐다보았다. 누구, 너라. 재무전략 3팀 인턴 이서연입니다. 지난번 복도에서 인사드렸었는데 그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폐가 아니라면 잠시 합석해도 되겠습니까?
부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박 부장이 거절하기도 전에 서연은 그의 과거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다. 그가 수년 전 성공시켰던 넥서스 바이오 인수합병 건이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부장님의 넥서스 바이오 M&A 케이스를 분석하며 정말 감탄했습니다. 특히 적대적 인수를 우호적 인수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의 그 전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혹시 그때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박 부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넥서스 바이오 건은 그의 화려했던 시절을 상징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그 누구도 그의 빛나는 과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실패한 낙오자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젊은 인턴이 진심 어린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날 밤 박 부장은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서연은 그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며 그의 자존심과 열정을 자극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정보도 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잊혔던 전략가의 이야기에 감탄하는 유일한 관객이 되어 주었을 뿐이다.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 더 이어졌다. 서연은 그에게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평범한 신입사원인 척했고 박 부장은 퉁명스럽게 받아주면서도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에 조금씩 감탄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서연은 씨앗을 심을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날도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동남아 리조트 인수건을 화두에 올렸다. 부장님, 제가 주제넘은 말씀인 줄은 알지만 2년 전 그 리조트 인수건 아무리 재무제표를 뜯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녀는 술술 자신의 분석을 늘어놓았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컨설팅 비용, 현지 법인 설립 과정에서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최민준 전무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다는 정황까지. 그녀의 분석은 박 부장이 당시 의심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박 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부장님처럼 유능한 분의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녀는 작은 쪽지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쪽지에는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 하나만 적혀 있었다. 그 거래에 진짜 숫자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선택은 이제 박 부장의 몫이었다. 한편 서연과 지욱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그들의 심야 화상회의는 단순한 작전회의를 넘어 서로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낮 동안 겪었던 몸 열감과 스트레스를 털어놓았고 지욱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며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을,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지욱 또한 그녀에게 3년간의 외로운 감금 생활과 복수에 대한 중압감을 조금씩 내비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계속되는 야근과 스트레스에 지친 서연이 회의 도중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다. 화면 너머로 새근새근 잠든 그녀의 모습을 지욱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통화를 끊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보며 계약 파트너 이상의 복잡하고 따뜻한 감정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과 존경심이었다. 서연 역시 차가운 전략가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의 불굴의 의지, 천재적인 지성, 그리고 사고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들. 직업적인 존경심은 점차 개인적인 연민과 호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외로운 참호 속에서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두 명의 병사였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마침내 박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첫 번째 정보는 치명적이었다. 동남아 리조트 인수건에
그 어떤 부분도 삭제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내부 감사 보고서 원본이었다. 그날 밤 서연과 지욱은 함께 보고서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인수자금 중 일부가 최민준이 소유한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직접적인 송금 내역.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화면 너머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승리의 예감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팽팽하게 만들었다. 업무적인 흥분감과 함께 묘한 개인적인 설렘이 피어올랐다. 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서연. 지욱이 처음으로 격식 있는 시자를 빼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작지만 의미심장한 순간 두 사람의 동맹 관계가 그리고 그들의 감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박성재 부장의 합류는 거대한 댐에 생긴 작은 균열과 같았다. 처음에는 미미한 물줄기에 불과했지만 곧 댐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 되었다. 그는 TK그룹이라는 복잡한 미로의 내부 안내자였다. 그의 경험과 네트워크는 서연의 날카로운 분석력 그리고 지욱의 거시적인 전략과 결합하여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그들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박 부장은 최민준의 감시망을 피해 어떤 서버에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문서에 결정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었다. 서연은 밤새 그가 알려준 좌표를 파고들었고, 지욱은 그렇게 얻어진 정보 조각들을 꿰어 최민준의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라는 전체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그들은 이제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지도를 손에 쥐고 목표를 향해 진격하는 정예부대였다. 동남아 리조트 인수건에서 확보한 자금 흐름은 로제타석과도 같았다. 그 돈이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들의 명단을 확보하자 서연은 그 이름들을 과거 유림테크의 파산 자료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확인 작업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은 그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다. 메리타스 캐피탈, 리조트 비자금의 일부가 세탁된 이 유령 회사의 이름은 서연에게 낯익은 이름이었다. 바로 아버지의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릴 때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경영권을 압박하고 결국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간 악질적인 기업 사냥꾼의 이름이었다.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아버지의 몰락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다. 최민준의 탐욕이 낳은 우연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약탈이었다. 최민준은 유림테크가 개발한 독자적인 데이터 보안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사를 무너뜨리고 헐값에 기술을 집어삼킨 것이었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계약 파기 자금, 압박 악의적인 소문, 그리고 베리타스 캐피탈의 등장까지. 그 모든 것이 최민준이라는 거미가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의 일부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이전까지의 감정이 분노와 복수심이었다면 이제 그것은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아버지를 위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차갑고 신성한 의무감으로 변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화면 너머로 지욱은 그녀의 고통과 분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해졌다. 서연, 당신의 아버지를 쓰러뜨린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그러니 우리의 복수도 단순한 폭로에서 끝나서는 안 돼. 최민준이 당신 가족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그 이상으로 돌려받게 해주겠어.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지.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피를 흘릴 동맹의 맹세이자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최민준의 비자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유령 회사의 자금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저수지로 모일 터였다. 그 마스터 계좌를 찾아내야만 했다. 박 부장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극비 프로젝트에 대한 단서를 가져왔다.
공식적으로는 차세대 AI 보안 기술 개발을 위한 R&D 프로젝트였지만 실제로는 최민준의 모든 검은 돈이 모이고 세탁되는 거대한 자금 저수지, 그의 비밀 왕국 그 자체였다. 문제는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사내망과 분리된 독립 서버, 에어갭트이며 다중생체 인식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철옹성이란 점이었다. 물리적인 접근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한편 최민준 역시 다가오는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다. 김 부장 건으로 시작된 찝찝함은 패배감에 젖어있던 박성재가 갑자기 의욕적으로 변한 모습을 보며 의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즉시 비밀리에 내부 감사팀을 동원해 기획조정팀을 중심으로 한 내부 정보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 동시에 이서연이라는 미심쩍은 인턴에 대한 뒷조사도 지시했다. 그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최민준은 존재하지 않는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이 담긴 가짜 회계 장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파일을 박성재 부장이 접근 가능한 중간 등급 보안 서버에 심어두었다. 동시에 이 파일만 손에 넣으면 최민준을 끝낼 수 있다는 식의 소문을 박 부장의 주변에 흘렸다. 쥐를 잡기 위한 치즈 조각이었다. 그는 감시망을 펼쳐놓고 쥐가 치즈를 무는 순간 덫을 내리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 부장은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다. 그는 가짜 장부의 존재를 서연과 지욱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서연의 분석과 지욱의 전략은 최민준보다 한 수 위였다. 이건 함정이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파일의 위치 접근 용이성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퍼진 소문까지.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워요. 우리를 끌어내려는 미끼예요. 그래. 하지만 덫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피할 필요는 없지. 지욱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오히려 역이용하는 거야. 최민준이 자신의 덫이 성공했다고 믿게 만들자. 승리에 도취한 사냥꾼은 방심하기 마련이니까. 그 틈을 노려 진짜 사냥을 시작하는 거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했다. 박 부장이 최민준의 함정에 기꺼이 걸려들어 시선을 끄는 동안 서연이 그 혼란을 틈타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있는 통합 데이터 센터에 잠입한다. 작전 당일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준비됐어. 지욱의 물음에 서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밤 11시 정각. 작전이 시작되었다. 박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란듯이 가짜 장부 파일에 접근했다. 그 순간 최민준의 비밀 상황실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걸렸습니다. 박성재 부장입니다. 최민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당장 놈을 체포해 관련자들을 샅샅이 뒤져 보안팀원들이 기획조정팀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건물 한쪽이 아수라장이 된 그 시각 서연은 야간 설비 점검 직원 유니폼을 입고 낮은 등급의 출입증을 목에 건 채 반대편의 데이터 센터 건물로 유유히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귓속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는 지욱의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방 복도 끝 CCTV 2초간 사각지대 발생. 지금 뛰어. 지욱은 본가의 병실에서 노트북 하나로 데이터 센터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닐 때마다 서연 앞의 감시망들이 잠시 동안 눈을 감았다. 마침내 그녀는 프로메테우스 서버실 앞에 섰다. 마지막 관문 생체 인식 잠금 장치. 하지만 이 또한 지욱의 계산 안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식물인간 상태인 상속자 권한을 이용해 바로 그 시각에 서버 냉각 시스템에 대한 긴급 원격 진단을 요청해둔 상태였다. 그리고 이 진단을 위해서는 시스템 관리자가 외부 점검 인력 서연을 위해 60초간 생체 인식 장치를 원격으로 무력화시켜야만 했다. 접근 허가. 60초 후 시스템 자동 잠금.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혔던 강철문이 열렸다. 60초. 서연은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녀는
서버에 직접 휴대용 단말기를 연결했다.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시간은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최민준의 모든 암호화된 거래 내역을 해독할 수 있는 마스터 키 판도라 파일이었다. 전송 완료 48초. 파일 전송이 완료되는 순간 그녀는 단말기를 뽑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육중한 강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같은 시각 최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고급 위스키를 따르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박성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제 남은 배후를 찾아내 뿌리 뽑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 재무 3팀 이서연 인턴. 당장 해고해. 하지만 진짜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판도라 파일이 열리는 순간 그들이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추악한 부패의 제국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최민준을 파멸시킬 절대적인 무기. 이제 그들의 손에 들어왔다. 서연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에는 차갑고도 결연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가 놓은 덫은 사실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폭풍전야의 아침은 기만적일 만큼 고요했다. TK그룹 본사 건물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간밤에 터진 박성재 부장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라는 소식이 보이지 않는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내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섣부른 말을 아꼈다. 이서연은 그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으로 평소와 다름없는 걸음걸이로 들어섰다. 그녀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팀장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이서연 씨, 내 사무실로 좀 따라와. 팀장실의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해고 통지서를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알아서 나가주면 좋겠는데 절차는 밟아야지.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박성재 부장이랑 한통속이었다는 거 다 알아. 얌전히 짐 싸서 나가.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김 부장이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침내 눈에 가시 갔던 인턴을 쫓아낸 것이다. 서연은 항변하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통지서를 받아들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챙겼다. 주변 동료들의 경멸과 조롱이 섞인 수군거림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은 이제 몰락한 부장의 끈아풀이자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는 낙오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퇴장이 아니라 마지막 전투를 위한 무대 뒤에서의 준비일 뿐이라는 것을. 자신의 모든 위협을 제거했다고 확신한 최민준은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는 박성재의 배신을 명분 삼아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표면적인 안건은 사내 보안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과 이사회 신임 재구성이었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아직까지 강 회장의 편에 서서 자신의 권력에 걸림돌이 되는 이사들을 숙청하고 TK그룹의 완전한 지배권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회유와 협박으로 자신의 편을 확보했고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민준이 이사회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해고된 인턴 이서연은 지욱이 마련해준 비밀 사무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변호인단과 함께 판도라 파일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복잡한 회계 자료와 암호화된 거래 내역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하고 치명적인 증거 자료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그들은 폭탄을 제조하고 있었다. 지웅 역시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그는 아직까지 자신을 믿는 소수의 이사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그저 오늘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내 뜻을 믿고 따라달라는 메시지만을 남겼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수를 두었다. 그는 TK그룹 최대 주주의 권한으로 자신의 모든 의결권을 이서연에게 위임한다는 공식 위임장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결전의 날 오후 2시 TK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민주는 상석에 앉아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강 회장 측의 이사들은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소집한 것은 최민준의 위선적인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는 회사의 위기와 배신을 개탄하며 강력한 리더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성재 사건을 빌미로 그는 강 회장 측에 이사들이 무능하고 나약하여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교묘하게 몰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들의 해임안을 발의했다. 따라서 저는 강영수 부회장 윤상호 감사의 해임안을 그가 투표를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꽝! 묵직한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수룩한 인턴의 모습이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날카로운 실루엣의 파워수트,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걸음걸이. 그녀의 등장에 최민준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지? 누가 저 해고된 인턴을 들여보낸 거야? 경비 당장 끌어내. 경비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가장 안쪽에 앉아있던 강설희 회장이 지팡이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내 손자 강지욱의 공식 대리인이다. 이 자리에 있을 자격과 발언할 권리가 있어. 모든 소음이 멎었다. 서연은 그 정적을 뚫고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최민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다. 거짓된 명분으로 진행되는 투표에 앞서 이사님들께서 반드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연단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서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다. 어느 공간을 비추는 실시간 영상이었다. 화면 속 장소는 병실이 아닌 최첨단 시설을 갖춘 재활 트레이닝 룸이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한 남자가 묵묵히 역기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강지욱이었다. 회의실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최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화면 속 지욱은 역기를 내려놓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한번 회의실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강지욱 그 자신이 직접 걸어 들어왔다. 휠체어는 없었다. 그는 3년 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담긴 눈으로 최민준을 응시하며 회의실을 가로질렀다. 왕이 돌아온 것이다. 지욱은 최민준의 맞은편 자신의 원래 자리에 앉았다. 그의 존재만으로 회의실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집혔다. 최민준의 시대는 끝났다. 지욱은 서연에게 고갯짓했다. 마침내 진짜 쇼가 시작되었다. 지금부터 최민준 전무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의 프레젠테이션은 무자비한 폭격과도 같았다. 스크린에는 최민준의 비자금 계좌 내역 유령 회사와의 비밀 계약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빼돌려진 수천억 원의 자금 흐름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그녀는 베리타스 캐피탈을 통해 유림테크를 어떻게 파산시켰는지 그 과정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복잡한 데이터들은 그녀의 명시한 설명을 통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범죄 서사로 완성되었다. 야 20분간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시체처럼 고요했다. 증거는 완벽했다. 최민준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자신과 선을 그으려 애썼다. 궁지에 몰린 최민준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 전부 조작이야. 저것들이 날 음해하려는 음모라고. 그때 처음으로 지욱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살기를 담고 있었다. 조작이라고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지. 그가 재생한 것은 하나의 음성 파일이었다. 3년 전 지욱의 차브레이크에 손을 쓰라고 지시하는 최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다시 회의실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었다. 최민준 씨, 검사가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횡령 배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민준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던 그의 눈이 연단에 서 있는 서연과 마주쳤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차가운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상대를 얕보았는지 깨달았다. 저 여자는 평범한 인턴이 아니었다. 자신의 처형인이었다. 소란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에 서 있는 서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여러분, 위기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시선에는 존경과 신뢰, 그리고 그보다 훨씬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승리를 이끈 설계자이자 TK그룹의 미래입니다. 함께 선 두 사람의 모습 위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지욱의 귀환과 최민준의 몰락이라는 극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TK그룹의 주가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널뛰었고 연일 뉴스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앞으로의 향방에 대한 추측성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회사 내부는 거대한 숙청의 칼바람이 불었다. 검찰과 감사팀이 들이닥쳐 최민준의 라인에 섰던 모든 임직원들을 샅샅이 훑었다. 서연을 괴롭히던 김 부장과 재무 3팀의 팀장을 포함한 수십 명의 인물들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회사를 떠나야 했다. 한때 서연을 벌레 보듯 하던 직원들은 이제 복도를 지나는 그녀의 그림자만 봐도 고개를 숙이며 겁에 질렸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인턴이 아니라 돌아온 왕의 곁을 지키는 냉혹한 심판자였다. 혼돈 속에서 질서가 잡혀가는 동안 서연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다. 뉴스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지는 쇠약해진 몸에도 불구하고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내 딸,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유림테크의 명예 우리가 되찾았어요. 그녀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지욱은 그룹의 법무팀과 자금을 총동원하여 베리타스 캐피탈의 적대적 인수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했고 인수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민준에게 불법적으로 넘어갔던 핵심 기술 또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왔다. 지욱은 유림테크를 TK그룹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대신 독립적인 파트너로서 재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은 서연의 가족에게 잃어버렸던 명예와 자부심을 온전히 되돌려주는 지욱의 방식이었다. 정의는 제자리를 찾아갔다. 모든 혐의를 벗은 박성재 부장은 지욱의 두터운 신임 아래 그룹의 핵심인 기획조정실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과거의 냉소적인 모습을 벗고 회사의 개혁을 이끄는 선봉장이 되어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불태웠다. 폭풍이 지나간 후 TK그룹에는 재건의 시간이 찾아왔다. 강지욱은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회사를 안정시키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항상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모두가 그녀를 회장의 그림자, 보이지 않는 실세라고 불렀다. 지욱이 대외적으로 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다면 서연은 내부에서 조직의 골문 상처를 도려내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냉철한 전략가였다. 두 사람은 완벽한 한 쌍이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회의 수많은 보고서와 데이터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가장 뛰어난 파트너이자
가장 깊이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어갔다. 그들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전쟁과도 같았던 긴장이 사라진 펜트하우스는 이제 두 사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음악을 듣고 때로는 일과 상관없는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서로의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은 서서히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차가운 관계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신뢰와 존경 그리고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몇 주 후 TK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모든 주주와 임직원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강지욱은 압도적인 지지로 이사회 의장, 즉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회장 자리에 오른 지욱은 다음 안건으로 TK그룹의 전문 경영인, 즉 새로운 CEO를 지명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두가 그가 회장과 CEO를 겸임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욱은 연단에 서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TK그룹이 나아갈 미래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아닌 시스템과 원칙, 그리고 냉철한 이성을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비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과 거짓의 산속에서 진실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 가장 앞줄에 앉아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회사를 붕괴의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의를 위해 싸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TK그룹의 심장이 썩어가는 것을 막았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회의장에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지욱의 목소리가 장내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 따라서 저는 TK그룹의 새로운 최고 경영 책임자 CEO로 이서연 씨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지명. 하지만 그 정적은 곧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로 바뀌었다. 그들은 지난 몇 주간 강지욱의 곁에서 회사의 재건을 이끈 그녀의 능력을 이미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지욱은 그들의 결혼식 첫날 밤 그녀에게 했던 약속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지키고 있었다. 미래의 회장님이라는 그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동등한 파트너이자 이 제국을 함께 이끌어갈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 한때 최민준의 탐욕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장소로 변해 있었다. 서연은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지욱이 다가와 그녀의 등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감싸 안았다. 모든 격식이 사라진 사랑하는 연인의 따뜻한 포옹이었다. 기분이 어때, 이 대표님? 그의 부드러운 놀림에 서연이 작게 웃으며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기댔다. 무거워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 지욱은 그녀의 어깨에 턱을 꿰었다. 알고 있어. 우리의 계약 결혼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어.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그의 말에 서연이 그의 품 안에서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럼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겠네요. 어떤 계약? 지욱의 눈에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평생 계약이요. 서연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 빛과 거짓말로 얽혔던 운명은 마침내 정의와 신뢰,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진실로 완성되었다. 함께 선 두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듯 모든 시련의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던 이서연과 강지욱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TK그룹의 미래,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그들의 여정이 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글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정의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